제가 휴게소에 버려졌다는 걸 깨달은 건 아들 내외가 떠난 지 3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밤 새벽 2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은혜, 올해 64입니다. 30년간 동네 약국을 운영했고 지난달 약국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제 편하게 쉬면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 후 독립해서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가는 이번 여행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족여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오늘 아침부터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며느리가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긴 여행인데 피곤하실까봐 비타민이랑 영양제 넣어서 차 끓였어요. 한 모금 마셨을 때 혀끝에 묘한 쓴맛이 스쳤습니다. 30년 약사 생활로 단련된 제 혀가 반응했습니다. 과일향 뒤에 숨은 화학적 쓴맛.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 특유의 그 맛.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 친자식이 며느리가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요. 그냥 영양제가 좀 쓴 거겠지.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평소엔 장거리 운전에도 끄떡없던 제가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의식이 흐려지는데 앞좌석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곧이에요. 조금만 참아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휴게소였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세요. 차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정비소 다녀올게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금방 올게요. 휴게소 따뜻하니까 안에서 기다리세요.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처음 한 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자판기 커피도 한 잔 뽑아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라도 걸어보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며느리가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 절약하게 제가 보관할게요라며 가져갔던 것을요. 이상했습니다. 왜 제 휴대폰을 가져갔을까요? 휴게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고 화물차 기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곧 문 닫는데. 저는 괜찮다고 가족이 곧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휴게소 유리창에 눈이 쌓이고 바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일주일 전 며느리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존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본인이 원하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존엄하게 가는 것도 권리잖아요. 그때는 그냥 시사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거죠. 제 생각을 확인하는. 그리고 어젯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엄마 미안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왜 갑자기? 라고 물었더니 그냥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아들 눈이 붉어져 있었는데 저는 감동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동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던 거죠. 그때 휴게소 안쪽에 있는 작은 약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약국 안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 약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필요하신 약 있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약국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된 약들, 익숙한 약 이름들, 그 냄새. 30년간 매일 맡던 그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약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약사였어요. 30년 했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같은 선배시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 계신 건 가족이 차 정비한다고 나갔는데 3시간째 안 오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약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최근에 가족분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이야기요? 저희 근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족이 동반해서 오는 안락사, 존엄사 상담이 부쩍 늘었대요. 특히 이 근처가.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조용하고 외진 곳이라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며느리의 질문. 어젯밤 아들의 미안해. 오늘 아침 쓴맛이 나던 차. 그리고 이 외진 휴게소. 선배님? 약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챙겨줬다는 제 상비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혈압약통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제가 6개월간 먹어온 혈압약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이건 흰색이었습니다. 약사로서 30년간 단련된 제 눈이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집어 코에 가까이 대봤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혀끝에 살짝 대보니 맛도 달랐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약사가 약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강력한 수면 진정제예요. 그것도 용량이 일반적인 처방량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약통들도 열어봤습니다. 당뇨약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양제라던 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캡슐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제가 약국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 간 게 정확히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저는 이걸 먹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가 챙겨줬다고 고마워하면서 약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그때 휴게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약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안으로 숨으세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요. 좁은 조제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사는 제가 보던 약통들을 재빨리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60대 할머니 보셨어요? 여기 계셨을 텐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약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게소 안에 안 계시는데 어디 가신 거야? 화장실도 아니고 밖에 나가신 건 아니겠죠? 이 눈보라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 같았습니다. 일단 밖에서 더 찾아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초조했습니다. 그들이 약국을 나갔습니다. 저는 조제실 벽에 기댄 채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사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 바뀐 게 증거잖아요. 누가 바꿨는지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집에 있던 약통이에요. 누가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가 잘못 넣었다고 하면 그만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봉투였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 수익자는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30억. 제가 약국을 정리하면서 든 보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제가 수익자 되어 있어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편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밑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 시세 50억짜리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유언장 양식이었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사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요. 저는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겁니다. 한겨울, 눈보라치는 휴게소, 수면제에 취한 노인이 추위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거죠. 보험금 30억, 아파트 시세 50억, 합쳐서 80억, 그리고 제 연금까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완벽한 계획. 선배님, 약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계획된 살인이에요. 알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법정에서는요. 약사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대로 당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약을 조제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다뤄온 제가 이제는 제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약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뭐든 말씀하세요. 휴게소 CCTV 제가 혼자 들어온 거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국에 들어온 것도요. 그 영상 복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약들 정확한 성분 분석 가능할까요? 약사회에 의뢰하면 돼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그리고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약사가 저를 조제실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약국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정말 못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60대 여자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봤어요. 약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종 신고. 아직은.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고. 벌써 4시간이에요. 이 추운 날 밖에 계시면.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나중을 위한. 그들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제실에서 나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묵을 수 있는 곳 있나요? 찜질방이 있어요. 24시간이에요. 좋아요. 거기서 아침까지 있을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연락처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약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경찰에. 괜찮아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저는 조제실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휴게소 앞쪽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야를 피해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직원에게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깊은 곳의 추위는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줬다는 약들, 어머님 건강 챙겨드려야죠라며 웃던 그 얼굴, 아들의 이상한 침묵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던 그 말의 진짜 의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모든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6개월간 제 몸을 망쳐온 그 약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물을 내리며 저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6시에 첫 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나와 매표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근처에서 아들 내외를 봤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기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준 명함을 꺼내 화장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약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혹시 여기서 나갈 방법 없을까요? 제 아들 내외가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약사가 뭔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차. 새벽에 화물차들이 출발해요. 제가 아는 기사님한테 부탁해 볼게요. 화장실 앞으로 올게요. 10분 후 약사가 화물차 기사와 함께 화장실 앞으로 왔습니다. 이 기사님이 서울까지 가세요. 태워드린대요. 고맙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휴게소가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들 내외가 여전히 매표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번호 바꾸고 싶은데요.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부동산 거래 동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하시겠어요? 독거노인 복지단체로요. 기부하는 거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요.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 작은 해변 마을. 그곳에 작은 약국이 약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이력서를 보냈고 합격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서울에서 30년이나 하셨다면서요? 약국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저를 위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울의 회색 하늘이 아니라 제주의 푸른 하늘. 아들의 전화도 며느리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 번호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밤 휴게소에서 그냥 잠들어 버렸다면 어땠을까? 약사로서의 촉이 없었다면, 그 쓴맛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80억을 손에 넣었겠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주도 약국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처방전을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며느리가 약 챙겨준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졸려요. 이거 정상인가요? 저는 할머니가 내민 약봉지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약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제가 먹었던 그 약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약 어디서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 하던데 며느리가 대신 타왔다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혈압약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무료 약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챙겨준 약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다르거나 맛이 이상하거나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면 꼭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초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약국 앞에는 최은혜 약사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최은혜 그 자체로요. 오늘도 저는 약을 조제합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이 약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선택한 이 삶에 감사하다고요. 64세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삶.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가끔 밤에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약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30년간 쌓아온 그 지식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 직업이, 제 경험이, 제 인생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휴게소에서 만났던 그 젊은 약사에게 전화합니다. 선배님, 잘 지내세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날 밤 저를 도와준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는 나쁜 가족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름을 몰라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약 색깔이 다르다, 맛이 이상하다,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때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순이든 일흔이든 살아있는 한 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선택한 삶을 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